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이름을 남긴 유능한 명장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려 역사상 최고의 무장으로 손꼽히는 척준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척준경 개인의 삶이 드라마화된 적은 없지만 고려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 드라마에서 그 이름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 등장한 한예리 배우가 분한 척사강이 이 척준경의 곡상건법의 마지막 전수자라는 설정으로 등장을 했고, 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한 고려무장 김신이 척준경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신은 무공이 엄청난 장군 캐릭터이고 척사강 역시 엄청난 무공의 소유자인 만큼 척준경의 무공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무협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묘사가 펼쳐지고 있어서 이거 실화냐?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럼 무협영화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던 고려무장 척준경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척준경은 지금 북한의 황해국도 서북쪽의 곡상군에서 가난한 향리 척유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생활 월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 숙종을 모셨다고 하니 1070년에서 1080년대 사이에 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지요. 곡주는 토착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척시 세력도 그 고을에서 유력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척준경은 그런 고장의 향리 후손이다 보니 개경인 출사를 해서 벼슬 하기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죠. 또 이런 여건 때문인지 척준경은 공부는 하지 않고 무례배들과 어울려 다녔으며 나중에 서리직을 구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백수로 지내게 됩니다. 조선시대라면 그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뽐내면서 묵과시험을 보았겠지만 고려시대는 묵과시험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예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죠. 그러다 제14대 왕 헌종의 숙부인 계림공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힘이 세고 무예에 능한 그는 계림공 희를 시종하게 됩니다. 1094년에 계림공 희가 이자희의 날을 평정한 후 헌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고려 15대 왕 숙종이 되는데요. 척준경은 이 숙종을 계림공 시절 모셨던 공으로 구품직인 추밀원 별가라는 입사 서리직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문서를 다루고 기록하는 업무에 능숙하지 못했고 가세 또한 좋은 편이 아니어서 더 높은 벼슬에 오를 처지는 아니었으니 고려 사회가 평온했다면 말단 서리직이 그의 벼슬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척준경이 자신의 용력을 발휘해 출세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바로 고려의 동여진 정벌이었습니다. 원래 두만강과 송화강 유역에 살던 여진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추장이 고려의 조공을 바치고 무산계와 품계를 받아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또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에서 주는 물품을 받아서 경제적 실익을 얻었습니다. 또 고려는 고려로 귀화해오는 여진인에게 빈집과 땅을 주어 살게 하거나 변방의 방위군에 속하게 하는 등의 회유책을 시행하기도 했죠. 이렇게 고려와 여진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던 와중 동여진의 한 부족인 완화부의 세력이 힘을 키우면서 여진족을 통일하려는 야심을 드러냈고 추장 우야소가 이끄는 여진 부대가 고려에 복속하던 여진부락을 다스리다가 고려에 항복하는 여진족을 쫓아 고려 국경을 넘어 평안북도 정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려의 국경을 침범한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고려, 1104년인 숙종 9년 2월 평장사 임간의 지휘하에 동여진 정벌을 위해 제1차 여진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출병을 했던 이 공격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더 잃기 전에 정주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진군에게 막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당시 척준경도 이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임간에게 말 한 필과 병기를 내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급별관이 지휘관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요구임에도 당시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 임간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요구를 들어줬고 척준경은 무장한 말과 병기를 가지고 혈혈단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 1명을 죽이고 포로 2명을 구해냈고 빠른 속도로 활을 쏘았는데 활을 쏠 때마다 적병 1명씩을 죽였고 이에 여진군이 놀라 우왕좌왕하게 되었으며 그 틈에 기병 100명을 인솔해서 적을 추격하여
적장 2명을 쏘아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냅니다. 척준경의 이런 활약으로 고려군은 무사히 정주성으로 귀환을 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군사의 반이 전사를 한 상황이었죠. 고려는 여진군의 공격력에 적잖게 놀라 일단 윤관을 우야소에게 보내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사실 여진족이 고려군을 이긴 것은 맞지만 여진족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에 우야소도 이 화친을 받아들였지만 예전처럼 여진이 고려를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협약을 맺고 휴전을 하게 되었으니 고려의 자존심은 엄청나게 상하게 된 상황이었죠. 숙종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지휘관이었던 임관을 투옥시키는데 이때 공을 세운 척준경도 함께 투옥당하게 됩니다. 왜 투옥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하급 별관이 건방지게 총사령관에게 말과 무기를 요구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되었거나 공을 시기한 누군가가 엉뚱한 죄를 덮어 씌운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끝나나 싶었던 척준경을 구해준 것은 바로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은 여진과 하친을 하는 동시에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병을 부강한 별무반을 조직하고 특수군을 조직해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척준경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등용하게 된 것이고 척준경은 정팔품직인 천우희 녹사 참군사에 임명되었고 다음해 12월에는 동계행영 병마사 오영청 휘하의 병마녹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곧이어 고려의 제2차 여진정벌이 시작되었는데요. 완화부 부족은 여진족 통일을 목적으로 고려의 보호를 받던 함경도 지역의 여진족 세력인 수겨진을 공격하게 되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고려가 완화부 여진족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1107년인 예종 2년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한 여진정벌군이 구성되고 이들은 17만 대군을 출정시킵니다. 고려군은 그해 10월 여진족 부족 135개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우고 이 전투는 고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척준경은 상상 이상의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의 활약상을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7년에 치루어진 석성전투. 석성전투에서 여진족이 결사항쟁하며 버티어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척준경이 제가 일찍이 정주에서 종군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때 원수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윤관을 뜻합니다. 원수께서 저를 눈여겨보고 조정에 특별히 청해 용서받았습니다. 오늘에야말로 이 한 몸 희생에 국가에 보답할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방패 하나 들고 석성의 성벽을 타고 올라가 여진족 적장 2~3명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이에 여진족 군사들이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 틈에 윤관이 대군을 이끌고 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1108년 1월 윤관과 오연총이 정예군 8,000명을 이끌고 가안촌 병목의 작은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여진군이 무성한 풀숲 사이에 복병을 숨겨두고 윤관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급습하게 됩니다. 놀란 고려 군졸들이 모두 흩어지고 10여 명만이 남은 상황이 되었고 윤관은 겹겹이 포위당했고 오연청도 화살에 맞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되었죠. 이때 척준경이 결사대 10여 명을 이끌고 그들을 구하러 나서게 되는데 동생 척준신이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인데 그대로 갔다간 쓸데없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며 나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이에 척준경이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며 그대로 돌진해 적 10여 명을 쳐서 죽입니다. 이때 최홍정 등이 군사를 인솔하고 나와 맞서 싸우게 되고 드디어 여진군이 포위를 풀고 도망치게 되죠. 위기를 벗어난 윤관은 척준경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같이 생각할 터이니 너는 나를 아비처럼 여겨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공으로 윤관은 그 현장에서 바로 척준경을 한문지후로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영주성에 여진군의 보병과 기병 2만 명이 쳐들어와 성을 위협했는데요. 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본 윤관과 임원이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성문을 굳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며 성문을 굳게 닫고 잘 버텨보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군량 부족으로 장기전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척준경이
만약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적병은 날로 늘고 성 안에는 양식 떨어질 텐데 밖에서 구원병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전날의 승리를 공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한 나가서 죽을 힘으로 싸울 것입니다. 청컨대 공들은 성에 올라가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결사대를 이끌고 성을 나가 싸워 19명의 목을 베니 적들이 놀라 달아났고 척준경이 붓과 피리를 울리며 개선하니 윤관이 망루에서 내려와 맞이하여 손을 잡고 서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관과 오연청이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영주성 내 중성대도 독부에 모였는데요. 권지승선 왕자 이름을 쓰는 이가 이 공엄성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도독부로 오다가 갑자기 여진족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타고 오던 말도 모두 잃게 됩니다. 척준경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강한 병사들을 이끌고 여진족들을 패퇴시키고 그들의 갑옷 입힌 말까지 빼앗아 돌아오게 되죠. 이후 여진군들은 전투에서 이기다가도 척준경만 나타나면 힘이 빠져버려서 전투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절치부심, 수만군을 동원해서 이 고려군이 주둔하는 웅주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장수 최홍정이 성문을 열고 나가 일전을 벌여 여진군 전초부대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여진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총공세를 준비합니다. 당시에 척준경이 성 안에 있었는데 주의 수령이 여러 날 동안 성을 지키고 있어 군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밖에서는 원조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이 성을 나가서 구원 요청을 해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성 안의 사졸들은 아마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며 척준경에게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척준경이 구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한밤중에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100km가 넘는 적진을 헤치고 나가 정평으로 달려갑니다. 척준경이 구원 요청을 위해 성 밖을 나갔다는 척후의 보고를 들은 여진군은 웅주성으로 돌아오는 척준경을 잡기 위해 웅주로 오는 길목에 수많은 장벽과 관문으로 가로막는데요. 척준경은 구원부대를 이끌고 하루에 한 개씩 이 여진족의 관문을 깨고 가로막는 적들을 모조리 격파하며 진격해옵니다. 드디어 웅주성에 도달한 척준경은 웅주성 병력과 합류하지 않고 여진의 본진으로 돌격해서 그대로 여진군을 대패시키게 되죠. 웅주성 사람들은 척준경을 보고 감격해 울면서 그를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전공을 세운 척준경. 척준경은 눈부신 전공을 세운 공이 인정되어 참상직인 한문지우와 공무원 외랑이라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참상직은 조회에 참석하고 반드시 말을 타고 다녀야 하며 비색의 공복을 입는 등 그 아래에 참회직과는 구분이 되는 관제상 중요한 경계가 되는 관직인데요. 이 참상직에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단 신분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거쳐야 하는 관직도 있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야 해서 참상직에 오르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척준경은 불과 2년 만에 참상직에 오른 것이니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입니다. 비록 윤관의 배려가 있었다고 해도 동려진 정벌에서 그가 발휘한 용력과 무예가 고려군의 승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